달러는 늘 배경에 있었다. 화면 밖에 있지만 모든 거래의 결말을 정하는 기준 통화였다. 원유 가격도 곡물 수입도 글로벌 금융의 신호도 달러로 환산될 때 비로소 의미를 얻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그 파장은 늘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난다. 환율의 작은 움직임 금리에 미세한 조정 외환 시장의 얇아진 유동성 같은 변화로 시작된다. 문제는 이 변화가 한국 같은 개방 경제에서 훨씬 빠르게 증폭된다는 점이다. 수출로 성장하고 해외 자본에 의존해온 구조는 평시에는 효율적이지만 기준이 흔들릴 때는 불안정해진다. 최근 몇 년간 달러는 강해졌고 동시에 신뢰의 균열도 보였다. 미국의 재정 적자 금리 정책의 급격한 전환 지정학적 갈등은 달러를 더 필요하게 만들면서도 더 불안한 자산으로 만들었다. 이 역설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웠고 신흥국과 중소개방국의 통화는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원화 환율이 단기간에 크게 출렁일 때 그 배경에는 항상 달러 자금의 이동이 있다. 외국인 자본은 위험을 감지하면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그 속도는 국내 정책보다 빠르다. 이 다큐멘터리는 달러 패권의 균열이 왜 한국 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키는지, 그리고 그 충격이 금융시장에 머물지 않고 가계와 기업의 일상으로 어떻게 새우며드는지를 추적한다. 숫자로 보이는 위기와 체감으로 다가오는 불안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목적이다. 달러가 흔들릴 때 한국 경제가 왜 더 민감해지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위기의 징후는 항상 조용하게 나타난다. 급락보다 먼저 보이는 것은 방향 없는 변동성이다. 환율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준선을 넘나들고 국채 금리는 소폭이지만 연속적으로 상승한다. CDS 프리미엄은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 만큼 천천히 올라가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위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경제에서 이런 징후는 대개 해외에서 시작된다. 미국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되거나 달러 유동성이 갑자기 빨려 들어갈 때 원화 자산은 즉각 압박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외환 시장이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원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하고 수입 물가는 즉각 상승 압력을 받는다. 에너지와 식료품처럼 대체가 어려운 품목일수록 충격은 크다. 동시에 기업의 외화 부채 부담도 커진다. 과거에는 관리 가능했던 환율 수준이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 리스크로 바뀐다. 금융기관은 대출 기준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이는 다시 실물 경제의 숨통을 조인다. 이런 신호는 아직 위기가 아니지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고 표면적인 지표는 안정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외환 보유액과 단기 외채의 불균형 달러, 유동성 의존 구조라는 근본 문제는 그대로였다. 지금의 징후를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숫자를 반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다.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 경제 충격은 단선적으로 오지 않는다. 금리 환율 유동성은 서로 얽혀 연쇄 반응을 만든다. 미국이 긴축을 유지하면 달러 자금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시장의 달러 공급은 줄어든다. 이때 한국 금융시장은 이중 압박을 받는다. 하나는 환율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고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 이 딜레마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 가격은 조정을 받는다. 가격 하락은 가계 자산을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를 빠르게 냉각시킨다. 동시에 금융기관은 담보 가치 하락을 우려해 대출을 줄이고 이는 다시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진다. 겉으로는 금융 변수의 변화지만 실제로는 일자리와 소득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사례는 이 메커니즘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경제에서 환율 충격은 곧 재정 위기로 번졌다. 한국은 제도와 규모 면에서 다르지만 달러 의존 구조라는 공통점은 존재한다. 충격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도 작동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위기를 예측하는 첫 단계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달러 패권의 흔들림이 어떤 경로로 국가 경제를 압박하는지 더 분명해진다. 그리스 위기는 유로존 내부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본질은 외화 부채와 신뢰의 붕괴였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자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CDS 프리미엄이 치솟으며 시장은 파산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했다. 통화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긴축은 강요됐고 그 대가는 실업과 소득 붕괴였다. 베네수엘라는 더 극단적이다. 달러 수입원이 줄어들자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됐고 통화 가치는 생활비 폭등으로 이어졌다. 터키 역시 달러 강세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렸다. 금리를 정치적으로 억제하려다 외국인 자본이 이탈했고 환율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 아르헨티나는 달러 표시 부채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국가 재정과 가계 부채가 동시에 악화됐다. 이들 국가는 제도와 상황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명확하다.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거나 신뢰가 약해질 때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 사례들은 한국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고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위기는 항상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됐고 초기에는 통제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달러라는 기준축이 흔들리는 순간 시장의 판단은 냉정해졌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비용 구조가 흔들린다. 수입 원자재 가격은 즉각 오르고 수출 기업은 환율 이익을 보지만 동시에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역풍을 맞는다. 이 불균형은 산업별로 다른 충격을 만든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내수 기업보다 수입 의존 기업이 더 취약해진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와 유동성이 핵심 변수다.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 주식과 채권 시장은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복지와 투자 여력을 제한한다. 가계는 변동금리 대출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다. 이자 부담 증가는 소비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기 둔화를 심화시킨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가격 조정은 자산 효과를 약화시키고 가계의 심리적 안정성을 흔든다. 이 모든 과정은 통계로는 점진적으로 보이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동시에 체감된다. 달러 패권의 변화는 멀리 있는 국제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월급과 대출 생활비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항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달러가 불안해질수록 통화 정책의 여지는 좁아진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을 막고 환율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급격히 커진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추면 경기에는 숨통이 트이지만 외환 시장은 즉각 불안을 반영한다. 이 균형을 관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이다.
외환 보유액 확충 통화, 스와프 체결 단기 외채 관리 같은 정책은 모두 달러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 역시 재정 정책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려 한다. 그러나 재정 확대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되돌아온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강조해온 건전성 기조는 이런 상황에서 방어막이 된다. 문제는 시장의 신뢰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달러 패권이 흔들릴수록 국내 정책이 얼마나 신뢰를 주느냐가 위기 확산을 막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거시적인 대응과 별개로 개인의 생존 전략은 더욱 현실적이어야 한다. 환율과 금리는 뉴스 속 숫자가 아니라 생활비와 직결된 변수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상승은 즉각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부채 구조를 점검하고 단기 변동성에 취약한 선택을 줄이는 것이 첫 단계다.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을 전제로 한 소비 계획도 필요하다. 위기 국면에서는 현금 흐름이 자산 가치보다 중요해진다. 자산 측면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과 주식은 장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마를 때는 버티는 힘이 관건이다. 외환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공통된 교훈은 단순하다. 위기는 한순간에 오지만 회복은 오래 걸린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구조를 이해하고 충격이 왔을 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달러 패권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충격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준비에 달려 있다. 달러 패권의 변화는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서서히 진행되며 어느 순간 이미 일상에 새우며든 뒤에야 체감된다.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불안은 고용과 임금 소비 심리로 옮겨간다. 기업은 투자 계획을 미루고 가게는 지출을 줄인다. 이 과정에서 성장률은 낮아지고 불확실성은 장기화된다. 중요한 점은 위기가 폭발하지 않아도 삶의 질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경제는 위기를 견뎌낸 경험이 많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까지 구조적 충격을 흡수해왔다. 그러나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과거의 공식이 그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빨라질수록 작은 신호가 큰 변동으로 이어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강조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인식이다. 구조를 이해할수록 선택은 차분해질 수 있다. 달러를 둘러싼 세계 질서는 재편의 초입에 있다. 완전한 붕괴도 즉각적인 대체도 아니다. 다만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시장에 각인되고 있다. 이 변화는 한국 경제의 부담이자 시험대다. 외환 건전성 금융 규제, 재정 운용의 신뢰성이 동시에 평가받는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다. 개인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빠른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선택이 중요해진다. 달러 패권의 흔들림은 거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대출 금리와 생활비 미래 계획으로 귀결된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순간 위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대비해야 할 현실이 된다. 한국 경제의 불안은 구조에서 오지만 대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달러 패권의 균열은 금융 시스템의 배관을 점검하게 만든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결제 통로와 신용 라인이 긴장 국면에서 드러난다. 글로벌 은행들은 달러 자금 회수 속도를 높이고 무역 금융의 조건은 까다로워진다. 이때 한국 기업들은 결제 기간 단축 선적 보증 강화, 환해지 비용 상승을 동시에 마주한다. 환율 변동성은 단순한 손익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의 재편을 요구한다. 특히 중소수출입 기업은 신용 한도의 변화에 민감해지며 거래 자체가 위축된다.
유동성은 충분해 보여도 실제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시장 금리는 중앙은행의 의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은행 간 금리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회사채 발행 여건은 악화된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부터 자금 조달이 막히며 투자와 고용 계획은 보수적으로 바뀐다. 달러 패권의 변화는 금융 비용을 재가격화하고 그 부담은 실물 경제로 전가된다. 보이지 않는 배관의 압력이 생활 현장에 도달하는 순간이다. 위기의 전개는 종종 심리에서 가속된다. 숫자가 나빠지기 전에 기대가 먼저 흔들린다.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기업과 가게는 선제적으로 행동을 바꾼다. 달러 결제 비중을 늘리고 외화 예금을 쌓고 투자를 미룬다. 이 합리적 선택들이 모이면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진다. 자기 실현적 불안이 형성되는 지점이다. 과거 위기에서도 심리는 결정적이었다. IMF 구제 금융 직전 외환 보유액보다 신뢰의 붕괴가 빨랐다. 지금의 환경에서도 정보의 속도는 훨씬 빠르다. 소문과 헤드라인이 자금 이동을 촉발하고 그 결과가 다시 뉴스가 된다. 이런 순환을 끊는 것은 일관된 정책 신호와 투명한 소통이다. 시장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측 가능한 방향을 원한다. 달러 패권이 흔들릴수록 신뢰를 관리하는 능력이 경제 안정의 핵심이 된다. 글로벌 자본의 시선에서 한국은 늘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신흥국처럼 평가받는다.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 이 이중적 위치는 변동성을 키운다. 위험 회피 국면에서 자본은 미국으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 선택지는 더 큰 시장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자산은 유동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이 된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이유다.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시장 구조는 가격 조정을 빠르게 만든다. 매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체감은 급격하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인다. 동시에 임금 인상 여력은 줄어든다. 이 불균형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는다. 성장률이 크게 꺾이지 않아도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이유다. 달러 패권의 변화는 것이 지표보다 생활 지표에서 먼저 드러난다. 금융 안정 장치는 위기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외환 건전성 규제 은행의 자본 비율, 스트레스 테스트는 평소에는 제약처럼 보이지만 불안 국면에서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한국이 과거 위기 이후 쌓아온 제도적 완충 장치는 급격한 붕괴를 막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제도는 충격을 지연시킬 뿐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달러 유동성의 축소가 길어질수록 비용은 누적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단기 충격을 견디는 것과 장기 불확실성에 적응하는 것은 다르다. 기업은 재무 구조를 조정하고 가계는 지출 패턴을 바꾼다. 정책 역시 즉각 대응해서 구조 개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달러 패권의 흔들림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환경 변화다. 그 환경에 맞는 속도 조절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환율의 변동성은 산업 구조의 취약함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충격은 빠르고 깊다. 에너지, 원자재, 해운과 항공처럼 비용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책정되는 영역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손익에 반영된다. 가격 전가가 어려운 경우 마진은 줄고 투자 여력은 약화된다. 반대로 환율 이익을 기대하는 수출 산업도 안심할 수 없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금융 조건의 긴축이 동시에 오면 주문은 줄고 회수 기간은 길어진다. 이때 기업의 선택은 방어적으로 바뀐다. 재고를 줄이고 신규 채용을 미루며 설비 투자를 연기한다. 이런 미시적 결정들이 모여 것이 지표를 압박한다.
생산성 개선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국면에서는 성장의 질이 떨어진다. 달러 패권의 변화는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된다. 산업 전반에 걸친 조정이 시작되는 이유다. 노동시장은 금융 충격의 후행 지표다. 환율과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고용은 나중에 반응한다. 기업이 비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하청부터 조정이 시작된다. 임금 인상은 억제되고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가계는 소득의 불확실성을 체감하며 소비를 줄인다. 이 악순환은 서비스업과 자영업으로 확산된다. 과거 위기에서도 고용 회복은 가장 늦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수치는 빠르게 개선됐지만 체감 회복에는 시간이 걸렸다. 지금의 환경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달러 패권의 흔들림은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는 변수다. 고용의 안정성이 흔들릴수록 사회 전반의 불안은 커진다. 이 지점에서 정책의 목표는 성장률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르게 체감된다.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완충 장치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지방과 중소자영업은 충격에 취약하다. 환율 상승과 금리 인상은 임대료 원가 대출 이자를 동시에 압박한다. 매출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비용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 비대칭은 지역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갈라놓는다. 통계 평균은 유지돼도 체감 격차는 커진다. 이때 신용의 역할이 바뀐다. 평소에는 성장의 윤활유였던 신용이 위기 국면에서는 선별의 도구가 된다.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높이고 그 결과 자금은 안전하다고 판단된 곳으로만 흐른다. 생존 가능성이 있음에도 당장의 지표가 약한 곳은 배제된다. 달러 패권의 흔들림은 이런 선별을 가속한다. 경제의 천은 평균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먼저 떨어진다.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도 함께 진행된다. 달러 의존을 줄이려는 시도는 결제 통화의 다변화, 지역 통화, 협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따른다. 과도기에는 이중 비용이 발생한다. 기존 달러 결제의 변동성과 새로운 결제 체계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동한다. 한국 기업은 거래 상대의 요구에 맞춰 복잡한 환해지와 결제 조건을 관리해야 한다. 이는 관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무역 금융이 경직될수록 교역은 느려진다. 이는 물류와 제조 서비스 전반에 파급된다. 달러 패권의 변화는 교역량 감소라는 간접 경로로 성장률을 압박한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져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분산의 과정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급격한 변화는 충격을 키우고 점진적 전환은 비용을 분산한다. 한국 경제의 과제는 이 전환을 관리 가능한 리듬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재정의 역할은 위기 국면에서 더욱 복합적이 된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용도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는 다시 압력을 받고 이는 민간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린다.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 시장은 재정의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본다. 지출의 방향이 생산성 향상과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뢰는 빠르게 소진된다. 이 때문에 위기 대응 재정은 속도와 선별이 핵심이 된다. 모든 것을 지키려는 정책은 효과가 분산되고 필요한 곳에 충분히 닿지 못한다. 취약계층의 소득 방어 고용 유지, 금융 시스템의 안정 같은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 재정은 만능이 아니라 완충 장치다. 달러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재정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지만 동시에 더 절제돼야 한다.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은 정책만큼 중요해진다. 금리 결정 그 자체보다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시장의 반응을 좌우한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시장은 힌트를 찾고 그 힌트는 발언의 뉘앙스에서 해석된다. 일관성이 흔들리면 기대는 급격히 바뀐다. 달러 패권의 변화 속에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조건부 신호가 필요하다.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는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이는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예측 가능성은 변동성을 줄이고 변동성은 비용을 낮춘다. 달러가 흔들리는 시대의 가장 값비싼 자산은 불확실성이다. 중앙은행의 말 한마디가 그 비용을 좌우할 수 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숫자보다 구조에서 결정된다. 은행의 자본 비율이 충분해 보여도 자금의 망이 구조가 짧다면 위기 때 취약해진다. 달러 유동성이 줄어들면 망기 미스매치는 즉각적인 압박으로 돌아온다. 단기 차입에 의존한 구조는 평시에는 효율적이지만 불안 국면에서는 위험이 된다. 그래서 위기 관리의 핵심은 총량이 아니라 구성이다. 외화 부채의 만기 통화, 구성 상환 일정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가 안정성을 좌우한다. 한국은 과거 위기 이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 결과 급격한 붕괴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상대평가를 한다. 달러 패권이 흔들릴수록 비교 대상은 엄격해진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면 자금은 이동한다. 안정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위치다.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면 방어에 안주하게 된다. 금융 불안은 정치와 사회의 영역으로도 확산된다. 경제적 압박이 길어질수록 정책 결정은 단기 성과에 끌리기 쉽다. 그러나 단기 처방은 장기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환율 안정만을 목표로 한 과도한 개입이나 금리의 정치적 압박은 시장의 경계를 키운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작은 신호도 과장돼 해석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도의 독립성과 일관성이다.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의 역할 구분이 명확할수록 신뢰는 유지된다. 사회적으로는 불안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안전망이 작동해야 한다. 위기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활의 불안이 누적될 때 사회의 안정도 흔들린다. 달러라는 보이지 않는 축의 변화는 결국 제도와 사회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된다. 위기 국면에서 기술과 산업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달러 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단순 가격 경쟁력에 의존한 성장 모델은 한계를 드러낸다. 환율이 유리하게 움직여도 기술 격차가 없다면 수익성은 오래 가지 않는다. 반대로 기술과 브랜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가진 산업은 환율 변동을 흡수할 여지가 크다. 달러 패권의 흔들림은 산업 구조의 체질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선택과 집중이다. 모든 산업을 동시에 방어할 수는 없다. 연구개발 인력, 양성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투자는 단기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필수적이다.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경제는 회복 국면에서도 뒤처진다. 달러 패권의 변화는 성장의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방향까지 결정하지는 않는다. 방향은 정책과 기업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가계의 금융 행동 역시 구조 변화의 일부다. 과거에는 자산 가격 상승이 위험을 가려줬지만 불안정한 달러 환경에서는 방어력이 더 중요해진다. 가계부채의 질 상환 능력,
비상자금의 존재가 삶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보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보수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다. 금융교육의 역할도 커진다.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가계는 충격에 덜 흔들린다. 정보 격차는 위기 때 자산 격차로 이어진다. 달러 패권의 변화는 일부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이해해야 할 환경 변화다.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개인의 선택은 보다 주체적이 될 수 있다. 위기의 학습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진다. 충격이 완화되면 경계심은 느슨해지고 구조적 취약성은 다시 누적된다. 달러 패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시기에는 이런 순환이 반복됐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은 다르다. 금리 환율 지정학이 동시에 작동하며 변동성의 바닥을 높인다. 위기가 오지 않아도 불안의 평균값은 올라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도적 기억을 유지하는 일이다. 규제 완화와 성장 촉진의 유혹 속에서도 외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 비용을 낮춘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과거보다 가혹해야 하고 상관관계의 변화까지 반영해야 한다. 달러 환경의 변화는 단순한 변수 조정이 아니라 위험 관리의 프레임 전환을 요구한다. 방어는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다.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은 불안정한 달러 환경에서 더 커진다. 통화, 스와프 금융 안전망 다자, 협력은 위기 때만 작동하는 장치가 아니다. 평시에 신뢰 구축이 있어야 위기시 효력을 발휘한다. 한국 경제는 개방성과 연계를 통해 성장해왔고 그만큼 협력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일방적 자립은 비용이 크고 과도한 의존은 위험하다. 균형은 선택의 문제다. 이 균형은 외교와 산업 금융 정책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 특정 통화나 시장에 대한 편중을 줄이고 거래와 결제의 다양성을 키우는 노력은 시간이 걸리지만 리스크를 분산한다. 달러 패권의 흔들림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위기는 경계를 허물기도 하고 새로운 질서를 촉진하기도 한다. 그 갈림길에서 선택의 방향이 한국 경제의 다음 국면을 결정한다. 위기의 말미에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판단 기준이다. 고성장 고수익이라는 목표는 사라지고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이 중심에 놓인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환경에서는 성장의 속도보다 흔들림을 견디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한국 경제가 가진 강점은 빠른 적응력이다. 그러나 적응이 반복될수록 피로도도 누적된다. 제도와 시장 가계가 동시에 조정되는 과정은 비용을 수반한다.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은 투명한 정보와 일관된 신호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경제 주체의 선택은 합리적으로 바뀐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하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다. 외환 안정 금융 신뢰 고용의 최소 안정선 같은 핵심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달러 환경의 변화는 우선순위를 시험한다. 선택이 명확할수록 충격은 짧아지고 회복의 방향도 선명해진다. 장기적 관점에서 달러 패권의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다. 기준축이 흔들릴 때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다. 기술 표준 결제 방식 금융 인프라의 재편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지만 준비한 경제에는 기회가 된다. 한국 경제가 해야 할 일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개인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완벽한 대비는 불가능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은 달라진다. 금리와 환율의 흐름을 읽고 부채와 자산의 균형을 점검하는 일은 위기 대응의 출발점이다. 달러 패권의 흔들림은 멀리 있는 국제 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 이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 불안은 공포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현실로 바뀐다. 마지막 국면에서 경제는 숫자보다 태도로 평가된다. 위기를 겪는 동안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신호를 유지했는지가 신뢰를 결정한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환경에서는 단기 지표의 반등보다 일관된 원칙이 더 큰 가치를 갖는다. 환율이 안정되는 순간에도 유동성 관리와 외화 부채 구조 개선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다. 위기는 지나가지만 구조는 남는다. 한국 경제가 반복적으로 회복해온 배경에는 위기 이후에도 방어 장치를 유지해온 경험이 있다. 이 시점에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도 커진다. 비용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야 한다. 고통의 불균형은 회복 이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달러라는 외부 변수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충격을 나누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공정한 분담은 경제의 회복력을 높인다. 여운을 남기는 질문은 하나다. 다음 흔들림이 올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달러 패권의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완결된 사건이 아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공포는 줄어들고 선택은 명확해진다. 환율과 금리 부동산과 CDS 같은 지표는 서로 연결돼 있으며 그 끝에는 개인의 삶이 있다. 한국 경제의 불안은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대응의 성숙도는 내부에서 결정된다. 준비된 경제는 충격을 성장의 연료로 바꿀 수 있다. 달러가 흔들릴 때 더 불안해지는 구조를 직시하는 것, 그 인식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방향이다. 달러 패권의 흔들림은 한국 경제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변화도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환경을 바꾸고 위험의 위치를 이동시키며 익숙했던 기준을 다시 묻게 만든다. 금리와 환율은 더 자주 움직이고 자산 가격은 더 쉽게 흔들린다. 안정은 주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과정이 된다. 한국 경제는 빠른 성장의 기억보다 위기를 관리해온 경험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덜 흔들렸는지가 중요해지는 시대다. 개인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다. 부채와 자산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점검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달러 패권의 변화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다. 이 다큐멘터리는 답을 제시하기보다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경제의 불안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무방비로 맞을 필요는 없다.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 속에서 깨어있는 판단만이 다음 충격의 크기를 결정한다.